네, 시청자 여러분,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뒤에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두 후보는 오늘 민생토론을 하자. 또 민생토론을 하자는 것과 대장동 부패의 몸통이다라는 것을 두고 격돌했고요. 코로나 지원 관련돼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하자는 두고도 붙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선대위의 국가비전 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그리고 윤석열 후보 캠프의 윤희석 공보특보가 패널로 준비 중입니다. 네, 이성대 기자, 뉴스 설계에서는 어떤 뉴스를 썰어볼 건가요? 네, 마이크 잡지 않겠다라고 마이크. 홍준표 이제 전 후보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던 홍준표 의원이 공언을 했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잡지 않겠다. 마이크 잡지 않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는 조금 이따가도 들어보도록 하고요. 영끌 인터뷰는요? 네, 영끌 인터뷰에서는 영케어러,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아픈 가족들을 돌보느라 시간도 경제적 여유도 없는 청년들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22살 청년의 비극, 저도 기사를 봤는데 네, 참 마음 아픈 기사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선대위 캠프 1대1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요. 두 후보 측의 인사들과 패널들과 오늘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국가비전위원회 공동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의 윤희석 공보특보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후보가 사실상 확정이 돼서 1대1. 1대1은 꼭 아니죠. 안철수 후보도 있고 심상정 후보도 있고 김동연 후보도 있습니다. 또 한 명 또 있긴 하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주요 후보니까 날선 토크가 되겠지만 너무 한쪽만 오래 하기보다는 우리는 항상 티키타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썰전 라이브 첫 주제 처음 나온 양자, 확정된 양자 여론조사로 보겠습니다. 첫 주제는 31대 43입니다. 숫자가 있는데 이거 오징어 게임은 아니고요.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이재명 후보 대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31.2%가 나왔고요. 윤석열 후보는 43%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각 후보의 왼쪽에 있는 막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전주 건데요. 윤석열 후보가 전주보다 10%포인트 이상 올랐어요. 이거는 이제 컨벤션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눈에 띄는 건 뭐 안철수 후보도 좀 오르고 심상정 후보도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점부터 하나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는 컨벤션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만 놓고 보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지지율만 놓고 보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두 당 간의 이 경선의 시점하고 이제 좀 관련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경선을 해서 후보가 확정됐을 때는 그 국민의힘이 한참 그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컨벤션이라고 하는 건 집중해서 어떤 효과를 그 발휘하게 되는 거거든요. 관심이 커지는데. 네, 관심이 좀 집중될 때. 그런데 사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참 경선이 진행되는 그런 와중이라 그런 컨벤션 효과 자체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뭐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제 경선 다 끝났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후보로 이제 후보가 확정이 돼서 이제 뉴스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예. 별로 이제 불구경할 게 없어요, 민주당은. 이제 진검승부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컨벤션 효과가 좀 있고. 집중된 거라고 봐야 되고요. 사실은 선거 때 여론조사는 같은 날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기관에 따라서 15%까지 차이가 납니다. 누가 10%를 이긴 것도 있고 누가 5%를 진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 문제 여론조사는 뭐 크게 우리가 그걸 갖고 이제 예. 앞을 내다보기는 어렵고. 그럼 뭐 정확한 걸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이제 한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넘게 남았잖아요. 이 4개월 동안
임진왜란, 병자호란, 갑신정변 여러 번 일어납니다. 가부경장까지. 예.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10만이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죠. 예.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 컨벤션 효과 관련해서는 저희 당의 경선 과정이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보다는 지지층의 균열을 일으킬 만한 게 없었다. 예. 생각보다 무난하고 또 관심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잘 진행된 효과다.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이 드디어 야당,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됐구나 하는 어떤 기대 효과 그런 것까지 가미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 지지율도 좀 윤 후보 쪽으로 갔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도 결국은 저희 당에 대한 지지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로 당 후보가 정해진 상태에서는 당연히 갔다고 봐야죠. 그건 이제 윤 캠프의 주장이고 민주당에서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는 컨벤션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긴 갈 겁니다. 근데 대개 이게 균열이라는 게 경선 끝나고 바로 균열이 생기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균열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한 달 정도 이 안에 있는 이 내상이 좀 있는 거거든요. 상처를 과연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이걸 정치적으로 이제 잘 해결하느냐. 뭐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예. 후보가 지금 이제 우리는 다 치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균열 내지는 상처 이런 거는 뭐 이낙연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도와주느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두 후보가 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좌우된다고 봐야죠. 김종민 의원님은 원래는 이낙연 후보 캠프의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이재명 선대위의 국가 비전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상처가 치유됐습니까? 그 국회의원들은 뭐 상처라고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나름대로 국민들을 대표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이제 지지를 하는 거지만 당원들과 국민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그 당원과 국민들을 대표하고 뜻을 따라야 되는 대표자로서는 대표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뭐 상처할 게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고 문제는 이제 지지하는 분들 그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뭐 응어리도 있을 거고 좀 섭섭함도 있을 거고 할 텐데 그거를 뭐 저같이 이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나 의원들이나 아니면 이낙연 후보 본인이나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뭐 함께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본질은 이재명 후보가 이분들 전에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 예. 이분들이 왜 지지를 안 했고 이 지지를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 쪽에 그 지지했던 분들이 요즘 뭐 탈당 인증샷도 많이 있었고요. 예. 어떻습니까? 다 껴안을 수 있습니까? 일단 2030 세대 중심으로 저희 당 당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탈당을 좀 많이 한다 이런 보도가 있고 실제로 오늘 조금 탈당 그 징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들어보니까. 근데 저희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탈을 하는 건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니까 후보로 선출되니까 실망했다, 속상하다 이런 발언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럼 저희가 어느 지점에서 그분들께 실망과 속상함을 드렸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이 본인들을 대변할 만한 사람으로서 홍준표 후보를 생각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그 후보가 탈락을 하니까 진짜 속상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의 대변을 해줄 수 있는, 그분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재정립이 돼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큰 과제를 안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이제 쉽지는 않다고 보는 게요. 예. 이게 그 뭐 남이 당 일이니까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냉정하게 이 윤석열 후보와 2030 세대와의 거리가 만만치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이 선택에서 뭐 두 분 다 2030과 약간 좀 이 그 거리가 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2030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공정에 대한 그리고 이제 이 이른바 선배 세대들 또는 부모님 세대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부모 세대나 선배 세대가 갖고 있는 그 관념과 그 어떤 기조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른바 이제 꼰대 문화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 그다음에 그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이 페미니즘 문제예요. 이 젠더 문제. 근데 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사실은 대안적인 요소가 사실 정치권에 없어요. 그래서 2030이 정치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신하고 이제 비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문제는 윤석열 후보는 대안적인 요소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2030 세대가 문제 제기하는 그 타겟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정치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분이 내로남불 공정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검찰총장 할 때 자기 부인이나 자기 장모 수사를 한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수사를 피해온 흔적이 너무 역력해요. 거기서 그래 의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의혹을 이 의혹에서 지금 그러니까 클리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니까. 네, 말씀 중에 자,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지금 뭐 타당 후보께 뭐라고 말씀드린 게 좀 결례일 것 같아서 말씀을 제가 좀 삼가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젠더 이슈라든지 공정과 상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자문해 보시고 자답해 보시기 바라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지금 제기하신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증명된 게 없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대장동 의혹이라는 거 하나만 봐도 이건 현재 진행형이고 아주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젠더 이슈, 공정과 상식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후보에게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자명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약간 좀 다를 수 있는 게요. 지금 이제 뭐 대장동 문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분명히 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2030으로부터 자유롭다, 비판으로 자유롭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네. 저는 지금 이제 우리 당도 좀 그런 게 있지만 우리 당보다는 2030 젠더 관련된 쟁점이 훨씬 더 큰 게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세대별로 지금 안티가 되게 뚜렷해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거 수용해도 좋고 또는 뭐 수용 안 해도 좋은데 저는 이런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김건희 씨가 지금 그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법에 걸리고 안 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2030들한테 그 논문 같은 이슈는 엄청나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 논문 논문이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먼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둘 다 피장파장이다 하는 건 다른 문제고 일단 지금 윤석열 후보가 왜 2030 이슈가 발생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로 이걸 내로남불처럼 문제가 없다. 이거는 뭐 우리 왜 부인 얘기를 하냐 이러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요. 이재명 후보만 해도 자기 논문이 문제된 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고 나는 이 논문 취소까지 하겠다. 그런 자세로라도 이제 뭐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유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지금 우리 저 인터넷에 보면 엄청나게 이제 그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김종민 의원님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윤석열 후보 총장 시절부터 저격수로 꼽혀왔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자기가 문제다라고 인정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 난 그게 제가 참 좀 얘기 좀 할게요. 답답해요. 예. 네. 그걸 인정 안 한 적이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퉁을 쳤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논문에 문제가 있으면 그 대학에서 판단을 내려서 조치를 취하고 그 대학의 조치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아니, 본인이 모릅니까 그거를? 그 유지라고 하는 그 제목이요. 본인이 모를 수가 없어요. 윤석열 후보 본인이 알아요 그거를. 그 미안하다 그래야 돼 그런 거는. 그걸 무슨 대학 판단까지 잘못됐다고 기다립니까? 얘기했잖아요.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논문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럴 계제가 아니에요. 아니, 논문 예를 얘기가 하나 들은 거예요 제가. 그 예를 잘못 드신 거예요. 지금 그거보다 윤석열 훨씬 총장 더 문제는 중요한 한두 문제가 개가 아닙니다. 아니 사실. 지금 지금 민생안에 사실 쌓였는데 민생 얘기를 민생과 정책 토론을 원래 하자고 이재명 대표적인 후보가 얘기했는데 내로남불이에요. 오늘도 저 수락연설하고 내로남불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진짜 내로남불 끝판왕입니다 윤석열 씨는. 그런 식의 단어 쓰는 건 저 원치 않는데요. 예. 정리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는 이제 1대1 민생 토론을 하자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해보겠다 네. 하고 대장동에 집중하는 모양새인데요. 그 두 후보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세력간의 정권을 놓고 하는 경쟁을 넘어서서 누가 더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민생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한 구성원이고 공화국에서는 왕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일할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번 대선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소위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정권 교체도 중요하고 또 그 이후에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께 그러한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재명 후보는 민생 토론을 하자고 했지만 국가비전부위원장이신 김종민 의원님은 일단 김건희 씨의 논문부터 좀 제대로 따져봐야 된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절대 그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예, 대장동이든 김건희 씨 논문이든 예. 이거 갖고 후보들 논쟁 안 하는 게 난 좋다고 봐요. 음. 이거는 수사를 하든지 예. 대학에서 조사하든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 맡기면 돼요. 단지 나는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로남불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번 이제, 대선이 지금 똑같이 사실 오늘 가는데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면 뭐 정책 민생 나오지만 서로 데시벨이 조금만 올라가면 대장동 논문 고발사주로 쑥 빠져들 것 그러니까 같아서 문제에 대해서 남 얘기할 처지가 안 돼요. 윤석열 후보도. 자, 근데 대장동 얘기하고 논문 배우자 그것도 본인도 아니고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논문 문제를 똑같이 같은 가치로 등가로 놓고 얘기하시는 거는 그건 저는 아니죠.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든 거예요, 잘못 그냥. 드신 것 같아요, 의원님. 자, 그리고 대장동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자, 이렇게 보시죠. 민생 현안 논의하자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장동 이슈를 계속 끌고 가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장동 이슈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넘게 이어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총체적으로 나타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부동산 문제,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총체적으로 나타난 게 대장동 부동산 의혹이에요. 두 번째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차원 저희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 차원에서 몇 명이서 천억 이상 몇 천억을 가져갔다는 그거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또 하나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양극화 심해지고 친서민 정책을 하겠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처음에 포부와는 달리 몇 명이서 가져가서 양극화 더 벌어지는 그런 서민들을 생각한다면서 손해날까 봐 임대주택 적게 지었고 이런 것들이 모두 망라된 게 대장동 의혹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배우자의 논문 문제나 이런 걸로 같이 치부될 수는 없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예. 대장동 문제는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대장동에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뭔가 거기서 이제 득점을 해보려고 하는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대장동 얘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수사가 진행된 게 지금 2달이 넘었어요. 지금 우리 윤 특보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국민들이 다 알고 저도 동의합니다. 대장동 문제가 그렇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관계. 그래서 수사가 중요한 거지 우리끼리 텔레비전 나와서 토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사 결과를 가지고 자, 이 원인이 뭐고 또 범죄 행위가 뭐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이런 토론을 이제 정치가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계속 구름 잡는 얘기나 아니면 코끼리 뒷다리 같은 그런 추정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게 되면 정쟁이 되면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지금 대장동 문제든지 아니면 뭐 윤석열 후보 관련돼서 뭐 고발 사주했던 문제든지 또 장모 문제든지 또 윤석열 후보 부인의 그 주가 조작 문제든지 이게 다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논쟁이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먼저 끝내셨잖아요. 저는 이 예.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고 우리는 정책 논쟁을 좀 중심으로 해야 된다. 단 자세는 좀 겸손하게 갖자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예. 태도 논문 얘기를 한 얘기하시는데요. 거예요. 후보님 태도 얘기하시는데 이재명 후보 지난번에 경기도 국정감사 때 보여주신 뭐 국회의원들 면책특권 박탈해야 된다는 등 또 막 웃었잖아요. 국회의원들을. 그런 태도를 볼 때 과연 국민들께서 태도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어느 후보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실까? 이 부분도 또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둘 다 저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런 건 안 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씨가 아니 먼저 말씀 윤석열 씨가 내로남불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뭐 윤석열 일단 후보가 됐으니까 제1야당에 윤석열 후보의 공화국에는 내로남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우리 조국 수사할 때 엄청나게 수사를 많이 했잖아요. 심지어는 봉사활동 시간 좀 부풀린 거 가지고도 거기까지 넘어가는군요. 기소까지 했어요. 자, 그렇다면 네. 그거 가지고 자기가 지금 뭐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대선 후보까지 나온 건데 그렇다면 자기가 그런 비슷한 거 나오면 정말 엄격하게 가야죠. 그런 자기 부분에 부인이 내로남불이 있다라는 그 주장이시고요. 논문을 지금 어떻게 보면 조작까지 했을 가능성이 김종민 있는데 의원님, 오늘 토크를 발언 비중이 한 정책 80%가 토론을 넘어서 하실 넘어가면 안 건지, 되죠. 정책 토론을 하실 건지, 아니면 뭐 내로남불을 비롯한 어떤 태도 문제를 얘기하실 건지 그걸 정해 주시면 제가 예. 거기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사실 토론은 아니고 네. 토크이기 때문에 네, 일단 토크요. 앞선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님은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반박기회를 안 자꾸 왔다 줄게요. 갔다 하시는데 지금 대장동 얘기하다가 뭐 논문 얘기 가니까 너무 이 레벨 차이가 나가지고 제가 예. 어디다가 이제 맞춰야 될지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다 판단을 하시고 아까 하나 말씀하신 게 이게 다 수사로 밝혀져야 될 일인데 사실규명이 안 됐으니까 지금 그 얘기 하지 말자라고 하시면서 구름 잡는 얘기 같다, 뭐 코끼리 뒷다라고 하시지만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에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 봐도 구름치고는 너무 확실하고 코끼리 뒷다리 치고는 코끼리가 다 보일 만큼 다 나온 거예요.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 이거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그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컨벤션 효과 못 누릴 정도로 지지층에 균열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일단 민주당 지지도가 뭐 오늘 한국사회론연구소의 조사에서는 뭐 지난주와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좀 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46%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그래서 출범일에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요. 역시 컨벤션 효과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4%포인트가 떨어져서 25.9%로 일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가장 낮았습니다. 양당 격차는 20%포인트가 넘습니다. 물론 저희가 리얼미터를 가지고 왔는데 한국사회론연구소 조사에서는 뭐 지난주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37.1%, 민주당이 30.5%로 약 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론조사 기관마다 지지율이 조금씩 다른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리얼미터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지지도가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게 과연 어떤 새로운 흐름이 이제 예. 부정적인 흐름이 가시화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그 다른 조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이쪽에 그 우리가 판이 좀 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해석도 한번 해봅니다. 지금 리얼미터 조사는 이제 그 면접 조사가 아니고 예. 그 이제 ARS ARS 죠. 조사거든요. 사회론연구소도 네. ARS입니다. 근데 ARS 조사 같은 경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이제 그 민주당 쪽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예. 이거는 적극적인 분들이 좀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중도층에 계신 분은 소극적인 정치에 관심이 좀 소극적인 분들은 잘 응답을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적극적인 분들이 응답하게 된다는 것은 최근에 그 국민의힘의 경선, 이 경선 과정에서 참여했던 국민의힘 지지층 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응답을 했을 가능성. 예. 이게 이제 뭐 이 전체 퍼센트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서 일부 격차가 좀 더 벌어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하여간 결국은 뭐 컨벤션 효과라고 이제 좀 반영이 봐야 될 됐다. 것 같아요. 예. 그 효과만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저희도 좀 놀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 좋아할 수만은 없는 거고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보면 정권 교체 얼마나 그만큼 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또 후보가 선출됨으로써 뭔가 가시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런 차원에서 양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역대급으로 이제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여론조사마다 어디는 좀 많이 나고 어디는 좀 적게 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불과 1년 정도 사이에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이것은 여론이 정말로 많이 바뀌었구나.
지난번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전후로 해서 완전히 여론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예. 앞으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현장 나가 보셔도 좀 많이 느낍니까? 예, 사실 제가 뭐 많이 느끼죠. 16년에 국정농단 이후에 국민의힘이 그 당시 자유한국당부터 해서 여론의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과거를 회귀해 보면 불과 1년 반 정도 전에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22년 대선에 과연 누구를 내보내서 정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만큼 암울한 시절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의 선출로 인해서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을 많이 갖게 된 이 상황이 굉장히 참 저희로서는 희망적이고 아,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구나 이런 걸 느끼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요. 이게 되게 이렇게 등락이 좀 이게 기복이 있는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컨벤션 효과 때문에 좀 올라갔다고 그래서 이거 되게 이제 좋아하실 건 아닐 것 같고. 예.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제 여야를 통틀어서 1위를 달리다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저 양반이 좀 심하네. 뭐 좀 그 너무 내용이 없네. 이러면서 쫙 빠졌어요. 쫙 빠져가지고 그 심지어는 이재명, 홍준표, 윤석열 이렇게 이제 그 수치가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홍준표 지지율까지 이제 컨벤션으로 다 묶어서 가니까 좀 높게 나온 거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했던 그 윤석열 후보의 그 여러 가지 발언이나 그 정치 행보를 놓고 보면 이거 오래 못 갈 것 같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진검승부거든요. 이제 내용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분위기가 예. 아니고. 일단 뭐 내용 면에서는 난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버티기가 지지율 쉽지 않을 등락이 것 같다.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중간중간에 약간 그런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 후보가 되셨습니다. 그 차이도 생각보다 많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는 현재를 사는 거예요. 오늘 결과를 보십시오. 물론 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굉장히 많은 오차범위 바깥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양당 후보 한 명씩으로 좁혀졌어요. 이 차이를 뭘로 설명을 할 거냐. 오래 못 갈 것 같다. 윤석열 후보 등판하면 토론 2번이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토론 20번 가까이 하고도 결국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런 과정을 볼 때 글쎄요,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저는 별일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별일 뭐 없다. 그렇게 별일이 있을 생각하셔도 것이다. 좋고. 예. 하여간 여론조사는 100%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주 전에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 차이가 이재명 후보가 10% 앞서는 여론조사가 그런 조사도 있었죠. 2주 전 여론조사예요. 근데 이게 2주 만에 바뀐다는 것은 2주 안에 또 바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의견도 잠깐 들어보면 이번에 한국사회론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K땡땡땡땡님 잠깐의 컨벤션 효과라고 물음표 김종인까지 합세하면 이라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세하면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고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에게 갔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크 땡땡님은 윤석열의 개업 효과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뭐 양쪽 의견을 들어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정책 얘기들이 조금씩 해볼 텐데 강지영 아나운서가 두 번째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모처럼 뜻을 모았습니다.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일하게 조정해서 연령 제한을 철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선거에서도 강력하게 청년들을 철저히 적극적으로 홍천해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지방의회에서 국회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두 대표의 뜻대로 여야가 연내에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출마가 가능해진다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좀 더 와닿게 설명드리면 2022년에 만 18세가 되는 여기 이분들 모두가 구청장부터 시장, 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 대선의 최대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2030 세대를 향한 표심 구애일지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두 번째 얘기거리는 18세 도지사 시대로 잡았습니다. 일단 만 18세 이상이 피선거권에서 지방자치의회 의원이나 단체장 또 국회의원이 되면 18살 서울시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이제 25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걸 바꾸면 이제 18세로 바꾸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우리가 이전부터 주장했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집권 여당에서 찬성입니까? 글쎄요, 아직 우리가 당론으로 결정한 건 아닌데 예.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은 일관되게 그 선거 그 투표권 예. 투표권도 이제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거를 주도를 지난번에 했었거든요. 했죠. 그리고 이제 이 피선거권도 역시 낮추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찬성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게 실제로 양당 대표가 저렇게 뭐 의기투합을 했으니까 예. 실질적으로 저는 정개특위의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되면 정말 18살 구청장,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좀 뒤에 있으니까 구청장, 도지사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꼭 그 구청장 도지사만이 아니고 뭐 이제 구의원, 시의원도 있고 또 국회의원도 있고 한데 사실은 이게 그 18세 구청장, 18세 도지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약간은 조금 낯설 수도 있잖아요. 조금 무리 18살이면 답니다. 이팔 청춘인데 네. 2살 위인데. 무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법이 갖고 있는 의미는 실제로 그런 도지사가 나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 이 피선거권에서 연령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서 기본적으로 평등 예. 선거, 이 평등 선거를 온전히 실현하는 그런 의미로서 저는 상당히 큰 김종민 의미가 의원 있다고. 생각에 진짜 이 부분은 제가 100% 공감을 하는 게 100% 공감. 우리가 대통령 만 40세 이상 이건 이제 아직 얘기가 안 나오지만 만 25세 이상 국회의원, 도지사, 뭐 시도지사, 시도의원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자의적이에요. 왜 25세는 되고 뭐 26세는 24세는 안 되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예를 아니에요? 들어 22살이면 성인은 됐지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필 수 있는 나이지만 아직 네가 세상을 뭘 알아? 예. 라는 게 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죠. 예, 굉장히 대학 졸업하고 권위주의적. 군대 갔다 와서 예, 뭐 그런 권위주의적인 시각의 반론데 예. 만 18세 선거권을 인정을 했다면 피선거권 또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합리적 기준 없이 제한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18세 도지사는 이렇게 상정을 하면 이상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자격이 되면 하는 겁니다. 자격이 되면 하는 거죠. 예, 네. 외국을 보면은 막 35살짜리 총리가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문화 아직 올 수 없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피선거권을 25세 이상으로 해서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 김영삼 대통령 이게 안 깨지잖아요. 예, 그렇네요. 이제는 뭐 21살 국회의원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말씀은 윤희석 대변인의 특보의 생각인가요? 윤석열 후보도 같은 생각인가요?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쭤보진 않았지만 이 대의에 당연히 동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쭤 한번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체장들만 자꾸 얘기하는데 전 단체장보다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의원들, 국회의원이든지 시도의원이든지 예. 시군 의원이든지 이 의원들 속에서는 18세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고 이게 저는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18세부터 25세 이 20대 초반에 이 우리 유권자들이 정치는 꼰대들이 하는 거야. 정치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예. 이 의식에서 야 정치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또는 정치 내 일이야 우리 일이야 하고 생각하는 이런 문화 이런 어떤 분위기 이게 난 우리 정치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게 선거법 고치면 2024년 다음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에 18세가 꼭 들어갑니다. 여야 둘 다. 당연히 넣겠죠. 네. 비례대표 뭐 1번, 2번 이렇게 늘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이 효과는 3년 뒤니까 지금 15세 정도는 마음속에 국회의원의 꿈을 간직해도 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제가 볼 때 반드시 넣을 것 같아요. 정치의 영역이 상당히 연성화된다, 부드러워진다, 좀 또 피부에 와닿게 된다 이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치라는 것이 명망가가 해야 된다, 유명한 사람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벽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나도 정치를 해서 뭔가 내 목소리,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이렇게 된다면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이게 우리 민주주의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예요. 사실은. 단지 나이 문제가
아 그냥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이렇게 뭔가 뭐 플렉서블해졌다, 유연해졌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 민주주의를 이제 제대로 민주공화국이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다. 이 상징적인 이런 기준이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대표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이 대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자칫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민주주의하고 대표 민주주의를 똑같이 얘기하는데 엘리트 민주주의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숙제고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은 대표 민주주의. 대표라고 하는 거는 각 집단의 대표, 각 집단을 대의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대표는 국민들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국민들보다 훌륭한 사람이 대표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뜻을 잘 알고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아는 그런 비슷한 사람이 대표가 돼요. 그래서 국민을 닮은 대표, 국민을 닮은 국회, 국민을 닮은 의원, 정치 이게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예. 정치에 대한 신뢰가 좀 회복이 되는데 지금은 너무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 이러니까 아 니들 엘리트들 니들끼리 다 그냥 뭐 알아서 정치하는 거 아니냐고 불신하게 되는 이런 이제 민주주의의 이제 네. 장애가 생기는 거죠. 제 말씀도 그 말씀인 게 대표해서 국회에 나가서 예를 들어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진 게 아니다. 국민의 뜻, 또 주변 국민하고 비슷한 사람들의 사람이 나가는 뜻을 거죠. 예. 맞춰서 전달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대표가 될 수 있다. 그 의견에 예. 100%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두 분 다 당협위원장이고 이미 재선 의원이신데 두 분 다 이제 나름 명문대를 나오시고 똑똑한 분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듣도록 전 하겠습니다. 세계에서요 선진국일수록 예. 선진국일수록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공부 뭐 학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예. 일반 국민들하고 비슷한 사람 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 어떤 자격이냐? 소통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그 민심을 잘 반영하는 사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잘 대변하는, 예. 그러니까 심부름 잘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소통 잘하는 사람. 이게 전체적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네, 한마디로 핵 인싸가 되면 정치하기 좋을 거예요. 핵 인싸.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이렇게 인기만 하기보다는 욕을 먹더라도 또 할 말은 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은? 물론이죠. 예. 그런 면에서 또 갖춰질 자격이 있을 거고요. 일단 뭐 2030 앞서 이제 18세로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라고 여야가 같은 생각인데 물론 일부에서는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18세는 고3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를 2030 표심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왔던 한국사회론연구소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보면 2030 표심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18세에서 29세 표심은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 있어요. 30대도 약간 앞서 있고, 예. 그런데 이제 40대부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2030만 해서 2030만 준비했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가 조금은 청년 후보들한테는 약간 현재는 낮은 모습입니다. 근데 앞서 저 조사가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좀 있었다는 거,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저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좀 과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이낙연 후보였다면 20대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남성들이 전체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판적이고 조금 이제 그 예. 문제 제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20대 여성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이거나 아니면 또 지지 의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중에서 20대 여성 표를 민주당 표를 그대로 갖고 가는 거를 좀 못하고 있는 거 예. 이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수치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20대 특히 20, 30대 특히 20대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이제 돌려 세우기 위한 예. 좀 특단의 노력을 좀 아마 후보도 그게 이 머릿속에서 제일 앞순위에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 저 조사가 지금 수치가 좀 잘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뭐 안심하거나 뭐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제가 동의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2030에게 다가설 수 있는 이미지화가 아직 덜 돼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앵그리 홍이라든지 홍카콜라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싹 끌만한 어떤 정치인으로서 이미지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하시다가 또 정권과 막 싸우던 투사 이미지,
뭐 검사 뭐 이런 정도 이미지로 그동안 소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예. 차원에서 젊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가 잘 전달이 안 됐고 또 그럴 만한 시간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남은 넉 달 남은 대선 기간 동안에는 정치인 윤석열로서의 어떤 브랜드와 이미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젊은 층에 어필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이게 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사실 젊은 층 인기가 높습니다. 네. 저기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오찬을 1시간 20분 동안 했는데 뭐 돌아와서 윤석열 후보가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까? 네, 그렇죠. 어, 그래도 이준석 후보가 같이 해주면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그래주면 마음속에 이준석 후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이 좀 헛나왔는데 예. 비단 주머니 몇 개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마 그걸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2030에 관련한 어떤 전략 같은 것이 준비돼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비단 주머니 얘기는 뒤에 또 좀 할 거여서 지금 바로 그쪽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썰픽에서 비단 주머니를 준비했는데 자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을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강정 아나운서의 썰픽입니다.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3위부터 보시죠. 3년 고민한 슬로건 윤석열이 표절. 제3지대 대선 후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윤석열 후보의 수락연설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신의 슬로건에서 말만 공화국에서 나라로 바꿨다며 철학이 없는 후보라고 한 건데요. 윤 후보 측은 이제까지 안 쓴 말이 있냐며 필요한 것을 윤 후보 것도 얼마든지 인용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 갖다 쓸 게 있나요 거기에? 갖다 쓸 게 있나요? 갖다 쓸 게 전혀 없습니까? 그럼요. 네, 단호하게 갖다 쓸 게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2위 보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제 없어질 것.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파격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제가 없어지고 황제가 되겠다고 한 건데요. 국민 세금으로 치러지는 대선인데 그래도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죠? 1위 보겠습니다. 20개의 비단 주머니. 지난 5월부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고 싶어 했던 비단 주머니가 드디어 윤석열 후보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선 군선을 준비해 세우신 걸 보니까 이런 게 한 몇 바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권 공세 돌파 계책인 비단 주머니를 20개쯤 준비해뒀다는 이준석 대표. 벌써 2주치를 건넸다고 하는데요. 돌파 계책도 궁금하지만 윤 후보, 비단 주머니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 얘기를 강정 아나운서가 전했는데요. 하나씩 정해서 좀 촌철살인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석 특보부터 부탁을 드릴까요? 일단 뭐 20개의 비단 주머니. 어. 이제 제가 저걸 이제 픽을 할 수밖에 없는데 20개쯤 준비해 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대선까지 대충 넉 달이니까 아마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 그래서 2주째 했다면 한 2개 정도 이제 풀어 주신 것 같은데.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되는 과정, 6월 달에 있었던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능력입니다. 그 20대, 30대 특히 남성의 마음을 잡아서 당 대표까지 가는 그 과정을 저희가 배워야 돼요. 후보 입장에서는. 예. 그것을 또 지지로 몰아서 젊은 층까지 완벽하게 저희가 다 지지를 끌어모으는 그런 과정이 이번 대선의 포인트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오늘 비단 주머니 2개 건넸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분홍색하고 파란색인가요? 제가 네, 봤는데 네, 네. 거기 안에 진짜 뭐가 있었나요? 그건 제가 현장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전에 얘기하셨을 때 얘기를 또 하셨을 거고. 네. 사실 제가 지난번 이준석 대표가 스튜디오 왔을 때 비단 주머니를 건넨 바가 있습니다. 10,000원짜리를 하나 건네 넣었는데 갑자기 이게 왜 있죠? 라고 제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 혹시 들은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와서 캠프에 와서 풀 했습니까? 즉 비단 박스에 있는 얘기들을 이 대표가 이렇게 하라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얘기합니까? 오늘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서 아. 오늘 뭐 해단식도 하고 그래서 그럴 건 예. 없었는데 오늘 사실 바빠서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이 예. 축하차 오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만났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비단 주머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비단 주머니는 예. 이준석 후보면은 아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후보가 중요한 거지 주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아마 300명 국회의원 당선된 분들 중에 다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기획을 하고 전략을 짜고 그래서 당선된 분 예. 있으면 저한테 좀 연락 좀 주세요. 대부분이 거의 선거는 90% 이상이 다 후보입니다. 99%가 후보예요. 예. 후보가 자격이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똑똑해요. 작전 가지고 그렇게 국민들의 민심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가질 않아요. 아마 이준석 대표가 비단주문을 줬을 때는 윤석열 후보 맞춤형 전략일 텐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러니까 효과가 자기가 뭔가에 꾀가 있고 기획이 있고 전략이 있어야 예. 그게 먹히는 거지. 남 얘기 듣고 해서 빗보고 표되는 경우는 없다니까요. 아니, 그 제가 선거 해봐서 아는데 남 얘기 듣고 뭐 표된다 거의 없습니다. 그 주머니 있는 거를 윤석열 표 주머니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윤석열 못 후보가 만들겠다는. 못 만든다. 윤석열 후보가 그런 능력이 있느냐 또는 그런 자기 결함을 이제 해결할 역량이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다 이 얘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제1야당 뭐 대통령 200개도 후보가 나와요. 됐는데 비단 주머니가. 그럼 설마 김종민 의원님이 잘하실 겁니다라고 예,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기대 안 했지만은 예, 제가 좀 좀 발언할 어렵다고 기회를 좀 봐야 돼요, 주셨으면. 윤석열 후보는. 참.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도 하나를 픽하신다면 그러니까 저기 비단 주머니로 보니까 그냥. 김동연 예. 후보가 기회공화국 표절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는 그 표절 이런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뭘 그 단어 한두 개 갖다 쓴 거 갖고서 표절이라고 또 한 거 아니야? 그리고 기사 내용을 봤더니 기회공화국이라고. 근데 사실 그거는 예. 저는 뭐 이 취지는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런 표현은 바로 김동연 후보가 얼마 전에 그 양반이 자기 창당 선언할 때 한 얘기예요. 그게 예. 자기 브랜드로 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그냥 이게 지지율이 별로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거 이건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 부분이 김동연 후보가 의문의 일패. 예. 지금 김종민 아니 의원님 의문의 지적하신 일패가 아니고 이건 지지율이 좀 안 나온다고 갖다 쓰면 되겠느냐. 예, 윤석열 후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보기엔 이거는 진짜 의문의 일패 당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 허경영 대표가 일단 뭐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했으니 공식적인 후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쪽 당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정말 이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아무리 정치가 사람을 이제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눈에 띄어야 되지만 뭐 황제의 발언 같은 경우는 정말 부적절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하나 픽하면 네. 하나 더 픽하면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캠프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나왔으니까 제가 여쭤보려면 보는데 자리 사냥꾼을 선별 못하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캠프의 자리 사냥꾼. 그러니까 후보가 대통령 되면 나도 한 자리 해먹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공보 특보잖아요. 네.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저도 뭐 이제 많아도 얘기하시겠습니까? 많은. 오늘 이제 해단을 한 그 캠프에 저도 예.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도 자리 사냥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정치가 소위 역관주의라고 하죠. 이기는 쪽에서 관직을 가져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쭉 이어져 오고 있긴 한데 자리만을 위해서 뭔가 가치와 이념에 따라서 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공직을 맡기 위해서 어떤 자리를 맡기 위해서 대선 캠프가 열리면은 우르르 몰려오는 그 현상에 예.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지적하신 건데 글쎄요. 제가 이제 같이 일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그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 여야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또 뭔가 자기의 역할이나 위상에 훨씬 높은 얘기들을 막 하면서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혐오감도 높아지고 하는 거니까 김종인 일단 위원장 말씀은 윤희석 특보님 입장에서는 민주당 선대위에 그런 부분을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럴 이제 수 있을 거다. 윤석열 후보 캠프에는 그런 사람이 있긴 있다는 거죠. 뭐 있겠죠. 워낙 많이 뽑아놨으니까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하고 안 넘어가시네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거는 이재명 선대위는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선거 캠페인은 후보 중심으로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당이 공천하는 후보입니다. 정당 중심의 선거 운동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노력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 지적은 필요한 지적이라고 보고
특히 이제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당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인연 같은 것들이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저 김종인 대표 얘기대로 저건 이제 사고 나는 겁니다. 그건 집권해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든 야든 간에 정당 중심으로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정치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사적 인연으로 뭐를 했다? 그게 확인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재명 지사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성남시장 하셨을 때 성남시청의 공무원들 어떻게 선발을 했고 또 지금 경기도청에서 문제가 되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 나갔으니까 그 사람들 다 나가달라 이렇게 하는 거. 다 사적 인연으로 들어와서 경기도청을 장악하고 있었다가 이재명 지사 이제 관뒀으니까 제발 나가달라는 그런 청원이 막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 어느 쪽에 자리 사냥꾼이 더 많은지는 뭐 자명한데 그쪽에서 저는 이제 없다고 이렇게 단언을 하시니까 비판한 게 아니라 그냥 비판을 그런 거를 하셨잖아요. 경계하자고 제가 경계는 스스로 삼자고 한 하시고 얘기인데 스스로 하시고 저는 저희가 그럴 수도 있다고 너무 인정을 한 과도하게 사람이에요. 아, 예. 말씀은 제가 팩트로 말씀은 예. 그럴 수 있다라고는 하셨습니다. 아니 없다고 지금. 하시니까 제가 좀 민주당엔 없다. 예, 놀래서요. 예. 굉장히 민주당이 좋은 없다? 당이네. 아니, 윤 우리가 후보는 정치 정당 실력이 그럴 수 중심으로 있다. 가겠다라고 굉장히 하는 훌륭한 또 의지의 정당이네.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썰피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정책 토론을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25조 대 50조로 잡았습니다. 요즘 뭐 50억이 퇴직금 얘기 되니까 돈이 뭐 돈 같지가 않습니다. 25조 부루마블도 아니고 부루마블에서도 저 정도 돈은 잘 안 나오는데 한 게임인가요? 예, 어쨌든 25조 50조인데 오늘 윤석열 후보가 소상공인 대통령이 되면 100일 안에 소상공인의 피해액을 전액 지원하겠다. 100일 안에 50조 투입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 추가 지원금,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 더 지급해야 된다. 자, 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좀 5,100만 정도 되는데요. 25조 원이 좀 넘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박완주 의원은 25만 원씩 줄 경우 13조 원이 더 들 수 있다. 추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돈이 막 가는데 일단 홍남기 부총리는 25조든 50조든 13조든 재정에 그런 여력은 없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50조를 100일 안에 풀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인데 예. 보수주의자들은 뭡니까? 작은 정부 또 그리고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재정 투입을 별로 그렇게 많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25조의 2배 가까운 50조를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은 분들의 그 피해 정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예. 즉 거의 절벽에 떨어져서 올라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거의 600만에 달하고 그 가족까지 하면 아마 전 인구의 반 정도까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찔끔찔끔 뭐 1인당 전 국민 다 해가지고 몇십만 원씩 주는 걸로 이게 되겠어요? 돈을 쓰려면 찔끔찔끔 쓰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제대로 써서 효과성을 확보하자. 맞다. 이런 차원입니다. 화끈하게 풀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효과가 있죠. 화끈한 건 제가 또 이재명 후보가 화끈하게 풀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최고위원 할 때, 그러니까 3월 전이죠. 2월 달에 이 재난지원금 논의를 할 때 제가 주장했던 게 이 소상공인들을 전폭적으로 또 전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한 30조 정도 예. 예산 편성하자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내부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여야 또 윤석열, 이재명 이 진영을 떠나서 이 문제는 좀 약간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과감하게 재정 투입을 해야 된다는 데 찬성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보편 선별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이거 보편 선별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대상보다도. 예. 목적 첫 번째, 실제로 정부의 코로나 지침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 피해를 우선순위. 최대한 회복시켜주는 거. 여기에다가 전폭적으로 지원하자. 그게 25조인지 50조인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그때 가서 따져보면 되는 거. 우리가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기를 회복시켜야 돼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기가 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당신 뭐 임대료 손해 봤으니까 1,000만 원 줄게. 예.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경기를 회복해서 다시 장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결국 경기 마중물이 회복, 필요하다. 예, 마중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 근데 두 그 가지를 송영길 대표가 오늘 그 얘기를 주장한 했어요. 거죠. 송영길 대표가 50조 주자. 그럼 왜 하필 대통령 당선된다면 주냐?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주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럼 또 빨리 맞는 줘야 말이던데요. 송영길 아니, 그럼 대표 얘기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자고 하는데 그럼 그것도 주고 이것도 주자 그렇게 예산이 글쎄요 여당에서 가야죠. 오케이 하고 같이 가야죠. 김부겸 총리도 좋아하고 예. 홍남기 부총리도 좋다고 하면 뭐 얘기할 수 저는 있는 그게 거죠. 맞다고 봐요. 왜 일단 대선 전에 지금 당장 급하니까요. 이거는 서로 유불리 떠나서 정말로 네, 뭐가 좋습니다. 필요한지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합의해서 가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여야가.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냐 또는 소상공인 그렇죠. 피해 집중 지원하는 거냐 이 부분만 좀 다르지 뭐 한다면 대선 전이라도 여야가 할 수 있다. 물론 여야의 공식 입장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가 그렇지만 너무 커요, 두 분 근데 얘기가 그렇죠. 전 국민과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차이가 좀 큰데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무것도 망치지 않아 난 왼손잡이야 네, 비가 내려서 더 을씨년스러운 가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뉴스 썰기는 따끈따끈한 주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거에 지면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 자, 선대위 불참의 진심인 홍준표. 진심인 홍준표 후보였죠. 자, 홍준표 의원이 오늘 캠프 해단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윤석열 후보 누구든지 이제 지면 대선에서 지면 감옥에 갈 거다 이렇게 세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였죠. 민주당에서 설훈 의원 뒤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 면전에서 자, 대선 후보들 다 고만고만하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뒤끝이 아니라 앞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원팀 정신을 흔든다 이런 분석이 있다고 했는데 자, 오늘 홍준표 의원에 비하면 설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약하다. 그러니까 설훈 의원이 그냥 커피라면 홍준표 의원은 TO 네, 땡. 진한 커피다라고 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앞서서도 계속 이렇게 자신 SNS에 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면 감옥을 가야 하는 처절한 대선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개 비판을 해왔습니다. 야, 뭐 한마디로 데스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 홍 의원이 어쨌든 야당 후보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저런 말 하는 건 뭐 여야 간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같은 당 윤 후보 입장에서는 좀 민망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해단식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분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윤석열 후보가 듣기에는 꽤 불편할 만한 말들을 아주 거침없이 했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바로 이회창 발언입니다. 지난 97년 대선이었죠. 자,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확정된 직후에 50%가 넘는 과반의 지지율을 보였지만 불과 한 달 만에 10%로 폭락을 했다. DJ한테 따라잡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과거 사례를 들으면서 자, 지금의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컨벤션 효과 아무 의미 없다라고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셈이죠. 그리고 또 오늘 국민의힘의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해창 총재 대선에도 저는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건 내 소신하고 어긋나는 일이니까요. 아무리 우리 후보가 됐지만은 내가 마이크를 잡기는 어렵다. 자, 지금 홍준표 의원은 이미 백의종군을 선언했잖아요. 자, 흰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겠다라는 건데 정작 전쟁터에 나가겠지만 마이크, 총은 안 들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를 안 잡는다는 건 사실상 공식 선거 운동을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 후보 입장에서는 민망한 걸 넘어서 이제 불쾌할 수 있는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만나기로는 했나요? 네, 일단 그래서 이런 부분의 분석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은 자, 원팀 정신과 선대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별개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는 하고 있고요. 어쨌든 윤 후보가 본인이 밝혔죠. 이미 지난 주말 동안 후보들과의 접촉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만 홍준표 의원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기다리지 마라라고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내 만날 시간에 딴 사람 열심히 만나도록 하십시오. 그건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제 고집이 내가 보통 센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다라고 힘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홍준표 의원의 스탠스는 불복은 아니지만 윤 후보가 당선된 것은 확정인 것은 인정은 하지만 그렇다고 또 돕지는 않겠다. 굉장히 고집이 세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 의원은 앞으로 뭘 하겠다는 거죠? 네, 계획도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신 자신을 지지해줬던 그 2030 젊은 층의 목소리를 조직화하고 대변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 자, 이낙연 후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백의종군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둘 중에 하나는 감옥에 갈 거야. 나는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마이크도 안 잡겠다. 만나지도 않겠다. 대신 나를 지지해준 이낙연을 지지해준 사람들과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소통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뭐 불복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뭐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고요. 당장 여당에서도 홍준표 의원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런 평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나는 안 도울 거고 나는 따로 플랫폼을 만들겠다. 저런 건 굉장히 센 불복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한 사람을 따로 플랫폼에 붙겠다는 거 아니에요? 관리하겠다. 역시나 이제 불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홍 의원이 사실 이번 경선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앞섰고 2030 많은 지지를 받아서 상징성을 획득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본인 뒤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홍 의원이 윤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다면 그를 따랐던 2030이 주력된 그 민심을 잡아두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해단식에서도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자발적으로 왔다, 아쉽다, 뭐 같이 사진을 찍자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젊은 층에 대한 어느 정도 상징이 되고 있는 거죠, 홍준표 의원이. 그래서 당에서도 자, 이런 젊은 층의 지지를 모아가는데 홍준표 의원이 만약에 불참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까지는 갈 거 아니다라고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홍 의원이 선대위에 참여한다고 해서 2030 세대가 갑자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진 않을 것이다. 결국에 후보 본인이 직접 표를 끌어오는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아무래도 본인도 2030이기 때문에 좀 본질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오늘 해단식에서 홍 의원은 자, 오늘까지는 기사를 쓰고 내일부터는 쓰지 말라. 당분간 언론에 안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옛날엔 또 여론조사에 빼달라고 했던 사례가 있어서 과연 앞으로 그렇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준비한 자료 이겁니다. 백신 맞는데 여기서 멍하다고 하면 또 이제 정부 정책하고 좀 엇갈릴 수 있어요. 아니요. 백신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아요. 백신 정말 맞으면 합니다. 나는 근데 나는 맞았는데 홍 형님은 안 맞으셨다고. 그 싼 걸 나한테 왜 집어넣어? 자, 김은국 백신 거부 나비 효과. 자, 가수 김은국 씨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제 불신 발언으로 주말 내 온라인상에서 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맞는 주장인지 정말 싼 건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김은국 씨 지금 60세 이상으로 돼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 올 초였었죠.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인터넷상에서는 어떤 출처불명의 글들이 나왔어요. 자, 중국제 시노팜 72.5달러, 또 모더나 화이자 뭐 32, 20달러 정도 되는데 가장 밑에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저 아제 백신은 4달러다. 우리 돈으로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 6,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 결국에 제일 싼 이 백신을 들여와서 뭐 국민한테 맞추려고 하느냐라는 정부 정책을 비판할 때 쓰이던 이런 출처 불명의
정보를 가지고 김은국 씨가 혹시 얘기한 게 아니냐라는 지금 분석들이 있는데 네. 자, 실제로 이게 가짜뉴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정부에서는 자, 아스트라제네카는 싸구려가 아니다. 가격이 싼 이유는 투자 비용이 적다. 이미 기반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적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참고로 김은국 씨 같은 경우에 자, 만약에 본인이 백신 접종 의사가 있는데 가격이 싸서 좀 못 믿겠다, 싸니까 못 믿겠다라고 했다고 하면 현재 60대 이상의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잔여 백신을 선택해서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직접 신청을 하면 싸구려라고 생각되는 게 아닌 다른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김은국 씨 본인은 농담처럼 가볍게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알려진 공인이다 보니까 이게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도 위드 코로나 방역 백스 논의 와중에 이런 백신 거부자들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게 또 사회적 문제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독려를 해왔죠. 현재 오늘 기준으로 접종률도 76.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제 거부자들도 많이 나오면서 맞은 자와 맞지 않은 자의 어떤 사회적 논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죠. 실제로 일부 거부자들을 상대로 뭐 채용이 취소됐다거나 해고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이런 사례 되게 많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 백신을 거부했던 그 미국의 명문대죠. UCLA. 누가 얘기한 것처럼 우클라 대학 아닙니다. UCLA 의사가 병원에서 안 맞는다 해서 쫓겨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로 보수 성향인 사람들이 백신을 반대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백신을 맞는다.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이 백신이 정치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혹시 이렇게 될까 봐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백신 의무화 또 위드 코로나로 가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대 기자의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의 백신을 놔주세요. 닥터 플리즈. 닥터 플리즈. 사랑의 백신을 놔주세요. 청소년기에 부모가 아프다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이 없어지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아픈 가족이 있는 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냐고 하면 전 말할 수 있어요.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선택지가 다양할 수 없었어요. 포기하는 게 너무 일상이었어요.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비혼이 맞물리면서 병든 부모와 조부모를 부양하는 청년들, 그러니까 영케어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극심한 생활고로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돌보지 못해서 끝내 사망하게 한 청년 강 씨도 영케어러였습니다. 한 관련 기사 제목에는 간병 살인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 사건을 정말 살인으로만 바라봐야 하는지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의료정책 전문가인 허윤정 아주대 의대 교수 모시고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처럼 젊은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의 부양을 떠맡게 된 사람들을 영케어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아직 뭐 그런 개념조차 잘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태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영케어러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 수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사실은 이미 대책이 좀 마련됐을 것 같고요. 과거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소년, 소녀 가장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년, 소녀 가장한테 지어지는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탁가정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제도를 돌렸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영케어러라고 지칭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수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이유는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1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호주는 2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강 씨와 같이 청년 케어러에 해당하는 분들은 30세까지를 놓고 봅니다. 일본은 30세까지, 18세에서 30세까지를 네. 청년 케어러라고 분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령대를 확 올리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케어를 독점하고 있고 또 독박 케어를 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영케어러가 있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그 한국의 복지 제도가 아주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다면 사실은 영케어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어느 나라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요. 지금 강 씨와 같이 이런 문제는 실제로 우리의 복지 제도가 신청주의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러한 신청주의적인 복지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내가 먼저 신청해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걸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각지대가 불가피하게 생기고 지금처럼 단전이나 단수나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삶의 마지막 벼랑 끝에 가서야 문제가 드러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젊은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의 부양을 떠맡게 된 사람들, 영케어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강 씨, 얼마 전 있었던 강 씨의 아버지의 케이스를 좀 들어보면 집에 가스가 끊기고 쌀을 사 먹을 돈마저 없는 정말 열악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영케어러는 사실 어찌 보면 젊은 나이에 직장도 없는 상태에서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해야 되니까 열악한 상황에 어차피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영케어러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중복적인 문제입니다. 본래 그러니까 성인이 된 가장이 책임져야 될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문제와 함께 예를 들어 본인의 학업을 해야 된다던가 네. 아니면 그 시간을 쪼개서 부모나 친지를 돌봐야 한다던가 이런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분들이 갖게 되는 어떤 스트레스나 아니면 압박감 이것들은 굉장히 컸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람들을 초기에는 주변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효녀, 효자라 부릅니다. 맞아요. 엄청난 사회적 압박이 됩니다. 그분들은 효녀, 효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마땅히 돌봄의 서비스를 받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의 영역에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잘 모르고 또 그런 것들을 인지할 만한 그런 연령대에 가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돌봄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게 온전히 내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프레임이 옥죄는 그렇습니다. 것이기도 하다고 기사에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기초생활보장제나 긴급복지지원 같은 이런 걸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아서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걸 먼저 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네. 그런 정책들, 시스템들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송파 세모녀 사건도 있었고 그동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지금처럼 단전이나 단수나 이런 워닝 사인이 생기면 이런 대상자들을 찾아가서 사례를 발굴해서 위기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제도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런 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사례 발굴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로 현재 나타나고 있어서 이렇게 내가 손들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그 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단숨에 연결되기는 너무나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근데 아까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그런 수만 해도 그냥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뭉뚱그려 하는 것이지 네. 대략 예상을 하는 것이지 실태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참 큰 문제라고 봐요. 맞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에서는 일본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마이니치 신문사라고 하는 곳에서 취업자들의 기본적인 데이터 통계를 가지고 도무지 18세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동거하는 가족이 뭐 한 명이나 아니면은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밖에 없는데 그런데 취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기초조사가 시작됐고요. 네. 그리고 전면적인 조사가 다 시작돼서 영국, 그다음에 일본, 호주 이런 국가들에서는 이미 지원금을 주는 그런 제도까지 현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면적인 실태조사 이런 것들부터 좀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 시간. 맞습니다. 어쨌든 그 시간을 좀 벌어줘야 그리고 지원이 들어가야 그런 식으로 좀 같이 맞물려서 이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전문가가 보시기에 근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방안이 좀 보완되면 좋을까요? 영케어러 또 청년 케어러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돈과 같은 그런 자원이 지원되는 게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들은 시간을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공부해야 될 시간, 나의 미래를 챙겨야 될 시간,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시간을 온전히 가족을 돌보는데 기회비용으로 다 쓰기 때문에 이들 개인의 인생을 되돌이켜 줄 수 없거든요. 네. 저는 반드시 신속한 조사를 통해서 이들에게 도와주겠다. 우리가 돈으로 뭔가 뭐 물품으로 이게 아니라 그들의 시간을 잡아줄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정부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또 그들의 돌봄의 삶의 무게를 정부가 떠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거고요.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들이 교육 기회를 박탈받지 않도록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의 인생을 되돌이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맞아요. 시간은 돌아오지 않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맞는 시기에 적절한 보상과 적절한 지원과 적절한 지원책이 좀 마련돼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이번 대선 후보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주면 된다고 보세요? 이 문제는 저희의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사건이 난 강 씨의 경우에도 아버님이 아팠는데 그 아픈 병원비가 너무나 많이 밀렸고 그래서 그 많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병원에 더 있지 못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퇴원을 했고 그러면서 온전히 경제활동, 돌봄활동 또 아버지가 아무런 움직임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혼자 감당할 수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는 병원비를 감당 못해서 병원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보장성 강화나 재난적 의료비를 좀 더 두텁게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원비는 국가가 부담하지만 간병비는 사실은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입원해서 병원비는 다 예를 들어 재난적 의료비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간병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내가 병원에 있건 집에 있건 또 내가 돌봐야 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청년들, 그다음에 소년, 소녀들 이런 분들에게는 국가가 그것을 온전히 떠맡아 줘야 되고 지금처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이제는 두 부부가 만나서 아이 하나 정도를 낳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다치거나 아프면 아이 한 명이 자기의 인생을 치환하면서 돌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것은 이 사회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저희는 이 저출산 시대에 이 영케어러 문제 이게 보다 근본적인 수술과 대책이 필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기 인생을 치환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말씀 참 와닿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윤정 아주대 의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룸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